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용정호또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2부를 어제 녹화했습니다. 오늘 1부 녹화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제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뒤로 미뤘습니다만, 이상하게 제가 이 녹화 방송을 화요일이나 수요일 하고 나면은 꼭 중요한 일들이 수요일 오후, 목, 금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냥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 자체만 전달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인 반격 공세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4월 26일 날 젤렌스키하고 시진핑이 이제 통화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전화를 했겠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안 하려고 하던 전화를 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 프랑스 중국 대사가 헛소리를 했죠. 우크라이나나 그다음 그 동구권,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그 동구권들이 정식으로 독립국가 되었다는 국제법적 합의가 없다, 그런 게 박약하다 일단 개소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마 갑자기 젤렌스키한테 전화한 거는 화제를 좀 이쪽으로 돌려서 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을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와 교섭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또 이거 늘 우리나라 민노총이나 정교조 좌빨들 하는 이야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판에 무슨 대화나 교섭이 필요한 거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불식시키고 그나마 이 중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중재를 서겠다,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특별 대표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리후이 대사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각에 파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별 파견을 해서 앞으로 계속 코디네이션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젤렌스키는 일단 중국이 속내는 뻔한데, 일단 전화를 걸어서 뭘 갖다가 화평을 중재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다가 이제 연전을 대놓고 참으로 끼얹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중국은 별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시진핑이 뭘 하는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했는데, 일단 길고 유익한 대화였다. 그래서 이번 통화를 통해서 양국 관계에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건 이제 외교적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단절시키는 것이 평화의 첩경이다. 그냥 우회적으로 둘러 이야기한 거죠, 젤렌스키가. 중국 네가 그렇게 평화 외치고 무슨 교섭이니 중재니 휴전이 이야기 하려면은 일단 네가 러시아를 지원하지 마라. 몰래 뒤에서 지원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만 이제 아주 강력하게 딱 전제 조건을 못을 박은 이겁니다. 영토를 타협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미 주권 국가로서 강압에 의해서 뺏긴 영토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교섭의 대상으로 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국제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 전쟁 한번 하자. 맨날 몇 시간 붙자.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이러면 형식적으로는 전쟁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그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유엔을 만들면서 그렇게 합의를 했죠. 자, 이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국제법적으로 이제 위법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가맹하는 국가는 일단 자기들이 적에 의해서 타격을 먼저 받지 않는 한 남의 나라를 갖다가 영토적 강탈을 목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유엔 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선전 보호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쳤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얻어맞는 쪽도 인정을 하는 거죠. 맨날 몇시 어디서 붙자, 내가 공격한다 이러면 이게 또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습 효과라는 건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탈린이 명언을 남겼죠. 요사의 전쟁은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시작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전쟁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태평양 전쟁, 펄하브 같은 경우에도 그걸 만약에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친다고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진중은 살아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전에 있어서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존의 국제법,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야간. 그래서 일단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어떤 경우에도 방어가 아니고 그냥 남의 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건 이제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가 시진핑을 이렇게 유화적으로 다루느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핵전쟁에 무슨 뭐 평화를 사랑했어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된다라면 전쟁의 주도권, 앞으로 세계의 어떤 패권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이길지 질지 모르나. 따라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미국에 대항하는 제2의 패권 국가로서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젤렌스키는 그런 의도로 가진 중국의 시진핑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러시아에 어느 정도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을 끌어들여서 일단은 이런 그 정치 무대, 외교 무대에서 중국을 계속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전화통화하면 뻔합니다만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비꼬았냐면 이번 젤렌스키와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든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난번에 12개 조항, 평화교섭안이라고 만들어낸 12개 조항에도 그 어떤 내용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화에서도 러시아, 침공, 전쟁 이런 단어는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당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상하고는 협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된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영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요게 사실은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핵심 내용인데 중국 내 보도 매체에서는 요 구절이 일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인터넷 세대에 이렇게 지금 언론이 만개한 이런 세대에 중국은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식 19세기, 20세기식 언론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다고 해서 중국 내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모를 리는 없는데 야간 젤렌스키의 그 표현이 껄끄럽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뉴스가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유출된 기밀 문서를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그러니까 모스크바 주변 또는 모스크바 시 자체를 공격하려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미국이 말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스크바하고 노보로시스크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2월 24일 그러니까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1, 2년이 되는 해에 딱 맞춰서 수도 모스크바를 치겠다. 그러니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중간에 정지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모스크바 주변에 있던 테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게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블랙박스로 해가지고 민간인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게 한 80억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모였는데 그게 모이고 나서부터 굉장히 모스크바 주변에 테러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지금 모스크바 주변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민간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인프라 시설. 그래서 이게 올해 1, 4분기 동안에 무려 21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 동기 대비 작년 1, 4분기에 비교해서 무려 3배나 많은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발화가 아니고 당연히 테러라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특공대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사주를 받은 러시아인이 하는 방법, 또는 러시아 내 푸틴에 저항하는 어떤 반정부 세력의 테러 이렇게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스크바 본토 또는 모스크바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서방의 예측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모스크바를 공격한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이제 부다노프라는 정보국장, 좀 머리 좋은 놈이라고 그러죠. 이 친구가 지시를 한 거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뉴스였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막가파식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을 쳐내기도 바쁜데 굳이 저렇게 모스크바까지 때릴 무기가 있는 건지 그럴 여력이 있는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서방이 무기를 준다 해놓고 굉장히 이제 속도가 느린 데다가 제때 무기가 안 오니까 정해진 시간에 반격 공세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가 빨리 무기 제대로 공유 안 하면은 F-16조 주고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우리 사고 칠지 모른다 라는 식으로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대해서 블라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뒤에 준다고 했던 미국 A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빨리 공유한다든지, 아직 31대 다 주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점에서 지금 이제 프리고진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푸틴이 사실은 이번 3월까지 돈바스 지역을 다 탈환하라고 했는데 이제 무산됐죠. 근데 아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또 다른 아마 지시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5월 9일이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입니다. 왜 5월 9일이랑 9일이냐고 하면은 80년 전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항복한 게 5월 8일입니다. 그때 이제 무조건 항복에 조인식을 했죠. 그럼 그 뒷날 5월 9일을 이제 러시아가 나치 독일을 이긴 전승 기념일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조건 아마 바흐무트를 탈환해라 이렇게 아마 긴급 명령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처절하게 좀 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이 녹화 방송하는 지금 현재 한 92% 정도는 러시아가 장악한 걸로 플러스 바그너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대 상당한 출혈을 이제 감내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 끝자락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보름 전에 프리고진이 바흐무트의 90%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15일이 지난 다음에 겨우 92%를 장악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연 5월 9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8%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좀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마 5월 9일 날까지 바흐무트를 탈환하는 것은 힘들 거다. 그런 식의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구도로 봐서는 굳이 그 바흐무트라는 행정구의 그 도시 자체를 바그너 그룹이나 정규군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한다 한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0% 이상을 뺏겼다면은 이미 그 시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거죠. 다만 나중에 어떻게 반격 공세가 어떤 방식으로 채질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거기에 러시아의 주력 부대가 집중해서 힘을 빠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크라이나 의도였는데 그 의도는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먹혀들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반격 공세를 언제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바흐무트나 크렘미나라든가 아우디이프라든가 그 근처를 때릴 거냐 아니면 헤르손이냐 또는 자포로지아, 멜리토폴이냐 이런 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인데 이 프리고진이 웃기는 게 최근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승 기념일 아마 여기에 아마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5월 9일에서 5월 15일 사이 그때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무기하고 탄약을 안 주면은 우리는 바흐무트에서 빠지겠다. 그래서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수단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또 이게 러시아 측에 있는 러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딴 소리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대공세로 인해서 러시아는 치명타를 입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지금은 이딴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 군법 회의감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독일의 무장 침략과 달라서 완전히 독립적인 러시아군의 정규군의 지휘계통과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군법에 넘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푸틴이 직접 암살 명령을 내렸던가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프리고진의 막가파식 이런 이제 언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쳐낸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분 나쁘니까 야이 엿먹어라. 러시아 이 국방부 엿먹으라 하고 그냥 내뱉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고무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좀 뜸하다가 우만이라는 데가 이제 키예프에서 수도 키이우, 거기서 아마 남서쪽으로 좀 떨어진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인프라라든가 군사 시설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가해가지고 한 14명 정도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까지 다 합하면 사망자가 한 23명에서 25명. 그래서 파괴된 건물을 찾다 보면 더 아마 시체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이런 식의 이제 순항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함상에서 발사된 건 아니고 지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파괴력은 좀 약할지 모르나, 일단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단도미사일보다는.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좀 웃기는 거는 과거에 민간 시설 같은 데 폭격을 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은 러시아군이 이걸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다, 타격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이거는 그냥 거의 가식 없는 야만성이죠. 왜냐하면 거기 우만이라든가 그 인근 구역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당한 건물이라는 건 전부 민간인 거주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고 때렸는데 내 알고 때렸다 임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던 그런 걸 갖다가 국방부가 러시아 국방부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체면 치레 때문에 뭐 오폭이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뭐 거짓으로 하는 그런 프로파간다 방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있었죠. 그때 얻어맞고 나서 이거 반드시 보복한다라고 했고 굉장히 빨리 보복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엄청난 보복이었습니다. 4월 29일 터진 건데 크림반도의 이제 남서쪽에 세바스토폴이라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 이제 그 군항이 있습니다. 이 군항에 이제 유류 저장고가 있는데, 그래 이제 10개수의 유류 저장고를 갖다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뭐 정말 원자 폭탄 터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기름이 아마 거의 4,000톤에 달하는, 일부 언론에서 4만 톤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4,000톤에 달하는 유류가 다 날아갔다. 다 타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병참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겠죠. 함선들, 군함이라든가 거기에 적재하는 그런 기름뿐만 아니고 지상군들에 대한 어떤 보급, 거기도 같이 담당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정말 러시아 엿먹을 하는 푸틴 엿먹을 한 짓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아마 그 중국제 드론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제 드론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기인 5라는 거, 무기는 뭐 이 중국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스페링이 이제 무기인으로 발음됩니다. 무기인 5라는 게 아마 2대가 날라가지고 그게 이제 군사용이 아니고 민간 드론인데 거기에 폭약을 장착해서 아마 들이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료 저장고니까 어느 정도 조그만 폭발이 나더라도 기름이 다 타버리니까 저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제 폭염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과연 2대만 날려서 보냈을까?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0대 정도 날려 보냈기 때문에 그 중에 8대는 떨어지고 2대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중국제 무기인 5라는 거는 시속 한 120km 정도 나릅니다. 굉장히 느리죠. 드론이나 미사일 중에 굉장히 느린데 왜 저걸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런데 좀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데 이게 아마 오데사 쪽에서 날려보낸 것 같습니다. 오데사 쪽에서 날려보냈는데 저게 아마 시속 120km 정도 가니까 7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목표물에 타격을 가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벌어졌던 모스크바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 또는 우크라이나 영 내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타격 중에는 아마 가장 피해가 컸다. 물론 뭐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 저 정도의 이제 기름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면 러시아로서는 곤혹스럽죠. 그래서 지금 세바스토폴 그 인근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난달 3월달, 4월달에도 계속해서 이제 수중 드론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번 전쟁처럼 드론이 저렇게 획기적으로 저렇게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한 전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이 수상 드론을 100척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만들어서 상당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어떤 뭐 군함 한 척을 격침시킨다든가 그 정도 파괴는 안 됩니다만 항만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정박해 있는 군함들에 이제 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100척을 만들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척 만드는데, 수중 드론 한 척 만드는데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미사일이라는 게 뭐 대개 억대, 수십억 대, 이렇게 가는데 비하면은 수중 드론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세바스토폴 군함을 타격한 그냥 일반 드론, 무인기, 그거 같으면 아마 비용 효과 대비해서 엄청난, 비용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값싼 무기 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백억에 달하는 무기를 써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저런 어떤 군사적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획기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드론의 사용에 있어서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후반부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상황 잠깐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 단위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는 그 시점쯤 해서 그게 아마 4월 1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4,400억 원, 우리 돈으로 4,400억 원을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게 아마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조 단위가 됐다가 다시 뭐 몇 천억 단위가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패키지 중에 일부인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400억 원은 이제 별도로 이번에 추가로 뭐 지원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 그에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원을 약속한 그 전투 차량들의 한 98%를 다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그럼 거의 다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장갑차가 1,550대, 전차가 230대. 원래 젤렌스키가 한 300대의 서방제 전체를 달라고 했는데 230대가 전달됐다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죠. 그래서 아마 또 7월 나토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되는데 이때 되면 다시 추가 지원에 대한 어떤 식의 이제 패키지가 이루어질지 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반격 공세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갖췄다. 충분 조건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면은 일방의 타방을 공격할 때 최소한 이제 3배 정도의 공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공군용만 하더라도 지금 뭐 79대, 80대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근데 여전히 러시아군은 1,000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공격이 되느냐 하는데 좀 이제 의문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여하간 지상군의 규모로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은 원래 예정했던 전력의 한 8, 90%까지는 채워지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언제 전쟁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특히 오신트 소식통이라든가 일반 이제 매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의 매체들에 대해서는 제발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문제, 무기가 언제 들어갔다 하는 것 같다 좀 소상히 밝히지 말아달라. 막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보가 너무 이렇게 정난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어느 제다가 어디에 집중해서 언제 어디로 치겠다는 것 다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서프라이즈 효과, 충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발 그런 보도를 좀 삼가해달라. 이런 걸 갖다가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부전선의 어떤 보도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반격 공세를 한다.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야기 못 하겠다. 그건 알려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이 중계 대공세 반드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정이나 이걸 봐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긴장된 그런 것보다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 대 크로스 카운터 날릴 테니 한번 막아봐라. 막 이런 이제 배짱, 이제 배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격 공세가 어떤 방식으로 될 건가 하는 거는 또 뭐 시간이 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곧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고진 말대로 하면 5월 15일 전까지 아마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5월, 6월, 7월, 8월 요때 성적을 못 내면은 가을로 접어들면 또 라스트 푸티자 비 오고 땅이 이제 물러지는 이런 그 계절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늦은 봄, 여름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러시아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지 못하면은 우크라이나군으로서 굉장히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겠죠. 그래서 뭔가 이번 회전의 끝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를 뭐 지원은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염려하는 어떤 이제 전문가 한 사람이 무기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다. 지상군의 차량이라든가 장갑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이마사 같은 어떤 고기동 그 자주포라든가 그거 다 좋은데 탄약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U가 100만 발의 탄약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 나눠서 준다는 거죠. 100만 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 EU의 한 핵심 국가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이 또 이상한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100만 발이라는 건 EU 국가 내에서 한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EU 국가 내에서 포탄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한국 같은 나라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브라질 같은 데도 이제 요구했다가 룰라한테 거절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EU 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 생산 라인 가지고는 100만 발의 포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100만 발을 예약한 EU 또는 EU 외의 국가들부터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걸 하다 회의를 하면서 꼭 프랑스는 이렇게 캐치 붙으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실 이런 행동 자체가 러시아를 도우는 꼴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롱이 앞으로 했던 정치적 행보,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좀 관심거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이게 나토라든가 EU라든가 신속하게 뭔가 전달하려고 해도 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아무래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말은 이런 현상이 계속하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착착 무기를 장착시켜 가는 건 확실한데 러시아가 최근에 T-14라는 이제 아르마타 4세대 전차를 이제 전선에 투입하겠다라는 뉴스가 여러 각도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차는 워낙 수량이 작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군의 주공으로 전선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만 갖다 놓는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아마 영국 군사 첩보당국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뭐냐면은 2014년에 개발돼 가지고 아마 2015년에 처음으로 아마 퍼레이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2015년에 동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럴까 좀 SF에나 나오는 그런 전차. 지금까지 우리가 서방이나 러시아 전차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외형 그런 걸 갖추는 이제 상당히 이제 초현대식 전차인데 수량이 정확히 얼마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마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체 어떤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100%다 가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전차는 일단은 레오파드2라든가 챌린저2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4세대 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서방 전차들은 사실은 3세대 전차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3세대 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4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면에서는 서방 전차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 이제 상당히 현대적인 게 이게 그 전차병들을 보호할 전차병들은 전부 이제 포탑 그 밑에 아래쪽에 다 이제 같이 이제 그 앉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포는 완전히 무인으로 움직입니다. 컴퓨터를 조작하는 거죠. 사람이 장전하고 쏘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포탑 안에 이렇게 뭐 차체 안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차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캡슐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세대 전차가 어떤 뭐 문서상으로는 서방 전차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전차의 등장에 대해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서방이 좀 예의주시한 것 같습니다만 워낙 극소량만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들한테 제가 한번 전화로 한번 상의를 해봤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르마타 전차 러시아 애들이 설명하는 거, 자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에 개발돼가지고 지금 10년 정도가 지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뭘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으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걸 개량했다, 어떤 그 능력이 향상됐다라는 것 갖다가 별로 러시아가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소문대로 뭐 그런 어떤 그 막강한 서방 전차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크리스토퍼 카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육군 대장인데 지금 나토군 유럽에 있는 나토군의 이제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좀 찝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의 상태는 양호하다. 다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하나 많은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우리 쪽으로서는 조금 찝찝하죠. 뭐 그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 약점이 없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거는 하나만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 카볼리 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전쟁이 한 1년이 넘었습니다만 전쟁을 개시할 때보다도 야간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도라든가 숙련도라든가 이런 거는 차치하고더라도 일단 양적으로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았겠죠. 근데 전쟁 했을 때보다 2월 24일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병력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저 전력을 갖다가 지금 상당 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점이 있다. 근데 해저 전력이 뭐냐? 시베드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잠수함이나 그 다음에 해저에 장착된 어떤 무기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전문가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잠수함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은 그 노르드 스트림 그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해제해서 폭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이 육군대장에 대한 말에서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건 그럼 우크라이나가 약점이 뭘까? 아마 이건 방공 시스템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기에서 러시아가 1000대, 그 다음 우크라이나 79대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현재 말이죠. 5월 초까지. 자, 그런데 러시아가 작심하고 이 공군기를 갖다가 일부에 집중적으로 동원할 경우에 과연 이걸 감당할 방공 시스템이 있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무진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근거리에서 포사격이나 이제 비행기를 띄우게 되면 요격되기 쉬우니까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이 이렇게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원거리에서 폭격기나 항공기를 통해서 이제 유도 폭탄을 투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 보도관의 말에 따르면은 과거에 지난달에
하루에 그러니까 한 6번, 7번 정도의 공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최다 뭐 22번까지 그런 식의 유도폭탄에 의한 공격을 해온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공세에 준비하면서도 만약에 있을 때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갖다 계속해서 타격해 나가겠다 하는 게 아마 러시아의 이제 그 속내가 아닌가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방제 무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너무 다양한 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운용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0일 차량화 예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화 소총병 예단. 여기에 보니까 뭐 수개 국가의 복수 국가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다 장착이 됐는데 일단 영국의 추격 보경 전투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추격 기갑 병원 수송 차량, 캐나다의 기갑 병원 수송 차량. 이 기갑 병원 수송 차량이라는 거는 장갑이 부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자주 유탄포,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차, 그냥 구러시아 전차겠죠. 그러니까 무려 5개 국가에 서로 다른 장비를 가진 이런 제대가 있다는 겁니다. 곤혹스럽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야 여러 개 예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12개 예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한 개 예단에서 한 나라 또는 한두 나라의 무기 체계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걸 해야지 한 개 예단이 4개국, 5개국에 이렇게 복수의 나라들의 무기 체계를 쓰게 되면은 이걸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아마 시간이나 아마 경비 같은 게 많이 먹힐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다양한 장비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병참을 다루는 이 병원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 우려하는 거는, 지금 공수의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지난 1년 동안. 이제 공격을 가하는 게 우크라이나군인데, 러시아군은 과거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선제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서툽니다. 맨날 선제 공격 함부로 해가지고 독일군한테 얻어터지고 하죠. 그런데 방어하는 데는 상당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세로 돌아갔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일단 저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면적으로 반격 공세를 한다고 하니 일단 수세로 도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방어를 잘하는 러시아군이, 물론 이제 순도는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는 이제 그 작전 행동이나 지난 1년 동안의 전투 행위로 봤을 때, 러시아군의 능력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공수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는 공격보다는 수비하는데 좀 더 잘할 거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우크라이나군의 약점을 얼마나 보완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가진 약점을 어느 정도 빨리 포착해내서 거기에 병력을 집중시키는가, 이게 아마 다음 반격 공세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